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을 버텼는데 오늘에서야 알았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조용히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는 거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이게 내 진심이다. 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고 거실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림 같은 오후라고 했을 겁니다.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거실 한가운데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빼곡하게 인쇄된 글자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선명하게 찍힌 빨간 도장 하나. 그걸 보면서 나는 웃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서류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증서였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어제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도금 날짜도 잡혔고 잔금일도 정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온 건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방을 흘낏 보는 눈빛, 저녁이 아직 준비 안 된 것을 확인하는 그 눈빛. 나는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봐왔으니까요. 아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소파 쪽으로 걸어오다가 내 손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 뭐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까처럼 또 그거 내 인생 정리한 거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리라니요?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팔았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서류를 보고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걸음 만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빼앗듯이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커졌고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이라니. 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평생 장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도, 혼자 아들 손을 잡고 영안실을 나오던 날도, 새벽 4시에 시장 좌판을 펼치던 날도, 손이 터서 피가 나는 걸 장갑으로 가리고 청소 용역을 하던 날도 나는 단 한 번도 장난 같은 걸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장난처럼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가. 그 말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내려갔고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어딘가에 오류가 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착오가 있거나 내가 속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장난이거나. 하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 석자로 된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아들의 이름은 없었고 며느리의 이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이제야 제대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지고 있었고 햇살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 위에 올려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장 아래 빨간 도장 옆에 찍힌 내 이름, 한정래, 3글자.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 없던 내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봄날부터 나는 72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한 방울씩 아주 천천히 채워지다가 결국 넘쳐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말하려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22살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학벌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변변한 예식도 없이 결혼했고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정해지던 날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조그만 종이에 이름을 써놓고 하루 종일 소리 내어 불러봤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귓가에 대고 조그맣게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자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던 해가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손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흘을 중환자실에서 버텼지만 결국은 나는 25이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2가지만 남았습니다. 먹여 살리는 것, 그리고 키우는 것. 시장 좌판을 빌려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오고 해가 뜨기 전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아들은 등에 업거나 옆에 앉혀놓고 팔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거스름돈을 세면서 팔았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식당에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시장에서,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손톱이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음 달 월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청소 일도 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학원 건물을 맡아서 새벽과 밤에 청소를 했습니다. 몸이 하나뿐이라 잠을 줄였습니다. 4시간, 어떤 날은 3시간만 자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무릎이 시리면 무릎 보호대를 차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잘 크면 된다고, 이 아이만 좋은 어른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 믿음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선생님들에게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사립대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이 일부 나왔지만 등록금은 매번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때도 청소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눈물이 났지만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받던 날 나는 반가웠습니다. 말이 또렷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울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는 참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외로움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밥 먹을 때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직후 아들 내외는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살림이 아직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집이 비어있는 것보다 사람이 가득한 게 더 좋았으니까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결혼한 아들 내외가 들어온 첫날 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물어보고 전날장을 봐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못 먹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아들은 엄마 알아서 해줘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국은 싱겁게 했고 나물은 기름기를 줄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간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이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반찬을 조금씩 먹었지만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맛있는지 그냥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TV 앞으로 갔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2사람이 출근하면 집을 치우고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내가 원래 살아온 방식이었고 2사람이 함께 사는 것뿐이니 더 만들 뿐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전에 세탁기를 돌려놓고 가면서 건조까지 부탁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쁜데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우면 발 받침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먼저 끓여서 내밀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 내외는 내가 하는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게 당연하고 청소가 당연하고 빨래가 당연하고 저녁을 짓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이라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도 반년쯤 지나자 사라졌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고 힘들다고 말을 꺼내면 뭔가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 가족이 함께 사는 이 일상이 흔들릴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자 혹은 손녀, 그 작고 따뜻한 존재가 이 집에 오면 또 달라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더 활기차지고 더 웃음이 많아지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도 기꺼웠습니다. 하지만 임신 이후로 내 역할은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모두 내게 맡겼습니다. 나는 당연히 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쉬어야 하는 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침 저녁 밥상은 물론이고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아끼면서 했습니다. 출산 이후는 더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이유로 2달을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였지만 결국 조리를 맡은 건 나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수유 간격에 맞춰 아이를 데려다주고 아이를 재우고 기저귀를 갈고 그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당연하게 봤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손녀가 돌이 되던 즈음 며느리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맡아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직 어리다며 엄마인 내가 가장 믿음직스럽다며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예뻤고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건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일과에 아이 돌봄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또 밥을 먹이고 저녁 밥상을 차리고 내 허리는 점점 더 자주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녀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나왔더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면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일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중에 아들 내외가 함께한 게 있었나? 없었습니다. 밥을 차렸고 아이를 받고 청소를 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출근하고 퇴근했고 지금은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퇴근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함이 선명해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3살이 되던 해봄, 며느리의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집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고 아들이 꽃을 사왔습니다. 외식을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있었지만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돈이 떠나던 날 아침 며느리가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더 이따 가지.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 곁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그 당연함이 때로 없는 것과 같아지기도 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작아지는 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천천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아직 어제와 똑같은 얼굴인데 어느 순간 그 얼굴이 낯선 사람의 것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알아챈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손녀가 4살 되던 해여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집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낸 소리가 있었습니다.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피곤함과 짜증이 섞인 그 종류의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나를 어려워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고 내 눈치를 봤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낯설고 불편한 일인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려 했고
말이 없을 때는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내 방식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는데 상대는 그걸 약점처럼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르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겠죠. 내가 싫다는 말을 못한다는 것, 화를 내는 법을 모른다는 것, 참는데 익숙하다는 것, 그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맞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탁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이 말도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힘드니까 내가 하겠다는. 그런데 실제로 며느리가 무언가를 직접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그냥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거 거기 두시면 불편해요. 나는 하나하나 고쳤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치면 고칠수록 고쳐야 할 게 더 생겼습니다. 국간이 새다, 청소기 소리가 너무 이르다, 주방 물건을 잘못 놓았다, 손녀밥을 너무 많이 줬다, 간식 시간이 맞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다 메모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틀릴까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잊어버릴까봐 메모를 해야 한다는 게.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지적할 때 아들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듣지 못한 척, 모르는 척. 나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아들의 침묵이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이 없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해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게 언제부터였는지도.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김밥을 싸고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 대신 직접 시루떡을 쪘습니다. 아이가 쌀이 든 음식을 좋아했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가 요즘 쌀이 들어간 거 잘 안 먹어요. 어머니.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는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근처 케이크 가게에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분홍 케이크를 들고 돌아왔고 손녀는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초를 켜고 불을 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이 많은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찍어줬으니까요. 그해 겨울부터 나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뭔가 하나쯤은 틀리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틀리면 정정이 들어오고 정정이 들어오면 내 입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기로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물러났습니다. 청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가 부르면 나갔다가 볼 일이 끝나면 돌아왔습니다. 내 방이 점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가족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식사 자리에서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라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뭔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다 멈췄습니다. 답이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아들의 침묵, 내가 한 말들 중에 혹시 실수가 있진 않았는지. 새벽 2시, 3시까지 눈을 뜨고 있다가 겨우 잠이 들면 얼마 안 돼서 일어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봄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독립해서 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내심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 집에 혼자 남겨지면 힘들겠지만 동시에 이 긴장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달랐습니다.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을 팔고 거기에 대출을 더해서 더 넓은 아파트로. 나도 함께. 어머니도 오셔야죠. 아이 봐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라는 건지
필요한 건지 내가 가고 싶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집 이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생각보다 어렵게 났고 원하는 집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이 집에서의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뭔가가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를 알게 된 것 같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 질문들이 조용히 바닥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것들, 학예회 사진, 소풍 사진, 졸업사진, 남편이 없는 사진들, 내가 혼자 찍어준 사진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등록했을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 청소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가장 위에 적힌 이름 한정래.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내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집에서 그 이름만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 울음이 멈추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물음은 밤새 방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이 투명해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엔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엔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겪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전날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삐끗한 것 같았는데 자고 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저리고 숨을 깊이 쉬면 등 쪽이 당겼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강도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밥은 어떻게 차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서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 쉬고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몸이 말을 들으면 하면 되고 안 들으면 오늘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쯤 됐을 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손녀 어린이집에서 조기 하원이니까 2시에 데리러 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다시 소파에 기댔습니다. 2시까지 조금 쉬고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시쯤 며느리가 퇴근 전에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가방을 두고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거실을 봤습니다.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청소가 되지 않은 것도 봤습니다. 어제 차려놓은 화분 자리가 아직 그대로인 것도.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안 하세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려고 한다고. 허리가 좀 아파서 잠깐 앉아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녁 준비 늦어지겠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반응이 저녁이 늦어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안에서 뭔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아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감각이었습니다.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의 어느 부분이 포기를 결정한 것 같은 느낌, 내 몸 상태보다 밥이 먼저였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시에 일어나 손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걸어갔습니다. 손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감촉이 그날은 유독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천천히 걸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파서. 아프면 안 와도 되는데. 그 말은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걱정한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살배기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프면 안 와도 되는데. 이 집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아프면 쉬어도 된다고, 아프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없었습니다. 아팠을 때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청소기를 밀었고 손이 갈라져도 설거지를 했고 허리가 굳어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손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걸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침대에 눕는 게 쉽지 않아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커지면서 들렸습니다. 주제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어디를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주도를 얘기했고
아들이 항공권 가격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손녀는 어디 가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바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천천히 누웠습니다. 그 여행 계획에 내 이름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함께 가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지 그걸 묻지도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는 집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집을 지키며 냉장고가 비지 않도록 장을 봐두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밥이 있도록 준비를 해두며 그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역할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와 손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참 이상했습니다. 조용한 게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내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잠깐 낮잠을 잤는데 눈을 뜨고 나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낮잠 하나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던 걸까요? 이틀째 저녁에는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직 조금 아팠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벤치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지? 이 집에서, 이 삶에서 나는 무엇인가? 그 질문이 무거웠습니다. 사흘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다에서 찍은 것들, 오름 위에서 찍은 것들, 손녀가 모래성 만든 것들, 사진이 많았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나는 잘 다녀왔냐고, 좋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좋았어. 그런데 엄마, 제주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우비 챙겨가길 잘했어. 그게 나에게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짐을 풀고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빨래를 내놓았습니다. 나는 빨래를 받아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있던 시간이 더 나았는지 그들이 있는 지금이 더 나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닌 것 같은 그 감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점점 닳아 없어질 것 같다는 것. 겨울이 오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누운 채로 한참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손이 자주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밥이 없었고 내가 없으면 청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을 비우면 손녀 하원을 못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내 몸을 챙기는 것조차 남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셌습니다. 셀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밥, 청소, 빨래, 아이 돌봄, 장보기, 매일 반복되는 일들, 내가 좋아서 한 것인지 해야 해서 한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오래 쌓이고 쌓이다가 마지막에는 별것 아닌 말 하나에 의해 끝나버립니다. 거대한 댐이 작은 균열 하나에서 무너지듯 내 마음 어딘가에 오래 버텨온 것이 한마디에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허리가 몇 달째 낫지 않았고 다리 저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한 사이에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줬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오래 방치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로 버텨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회복도 쉽지 않을 테고 수술 이후에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게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 몸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집안일 걱정이 먼저 난다는 게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술해야 할 것 같다. 말을 꺼내는 게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하다 꺼낸 말이었습니다. 수술 얘기를 꺼내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았고 짐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아들은 밥상을 보면서 젓가락을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묻는 눈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의 첫 번째 반응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깁니다. 침대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나왔고 그 다음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릴까봐 이불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서러운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했고 이 집을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일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그 일들이 당연해지고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아들의 첫 번째 걱정은 집안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나는 집안일을 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조용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봤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수술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없던 일처럼 흘러갔습니다. 나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파서 밥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시켜 먹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더 오래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볼 것이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편리한 존재였습니다. 그 차이를 그때 처음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거실에서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주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제는 이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더 큰 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크면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 좋은 학군으로 옮기자는 얘기. 그런데 그 대화 안에서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 팔면 어느 정도 될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글쎄, 지금 시세가. 그리고 금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집을 팔면 대출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 원하는 동네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내 집을 담보로 하는 계획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방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화에서 누구도 나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팔고 싶냐고, 어디로 가고 싶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은 아직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예약을 넣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나는 그 날짜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용히 꺼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있으니 그날 오전에는 손녀 하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아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어디 병원인지, 수술이 어떤 건지, 무섭지 않냐고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검사를 받았고 혼자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이가 있고 척추 수술이라는 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다가 중간에 껐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검색을 해도 옆에서 걱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거웠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무섭지 않냐고,
잘 다녀오라고 그 말들이 없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 가방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습니다. 속옷 몇 벌, 세면도구, 보험카드, 가방이 작았습니다. 내 삶처럼 수술 당일 아침 나는 혼자 나섰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간다고 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만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병원. 아파? 조금 빨리 나와.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눈이 부으면 안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될 때 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 위에 내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마취가 깨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아까와 같은 천장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3글자였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1글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병실 천장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한 결론이 마음 안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 생각이 왔습니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언젠가 달라지겠지 기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만하자.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아직 몰랐지만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밤은 깊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차갑지만 밝았습니다. 나는 잠깐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아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택시가 왔고 나는 혼자 탔습니다. 수술 후 사흘을 병원에서 혼자 보냈고 퇴원도 혼자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짐을 들어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짐을 들어주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날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냐고 물었습니다. 수술이 잘 됐냐고도 몸은 어떠냐고도 아니었습니다. 다 됐냐고 나는 네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방에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간이라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처음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를 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원도 며느리가 알아서 하게 두었습니다. 첫날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밥이 어떻게 되는지 청소가 밀리는지 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 배달 음식이 오는 소리,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틀째부터는 그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는 창문을 열고 오래 바깥을 봤습니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도 가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쉬는 이 며칠 동안 아들이 한 번이라도 방에 들어왔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허리가 아직 당겼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술 전보다 오히려 수월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신경이 풀린 것인지 다리 저림도 줄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외출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래 다니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젊었을 때 좌판을 펼치던 자리, 그 자리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문득 부동산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안에 매물 목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아주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 무엇인지는 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살 때
도움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번호였습니다.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앉아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름이 적힌 통장, 내 이름,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도 나는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지 못하는 통장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 등기부, 내 이름, 한정래. 나는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통장과 등기부, 내 이름이 두 군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한 번에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을 때 수술 얘기에 집안일을 먼저 묻던 아들의 목소리, 병실에서 혼자 눈을 뜨던 그 천장,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그날 밤 조용히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우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와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갔습니다. 네, 여보세요.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집 내놓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집 크기, 층수, 방향, 현재 거주 상태, 공인중개사가 물었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시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동네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매도 희망가가 있는지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파랬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한참 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떨릴 줄 알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감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빠른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격도 조율이 됐습니다. 계약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일 나는 혼자 부동산에 갔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부가 이 집에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위에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내 이름 옆에 한정래. 나는 그 이름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고 이해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내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사이에 나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오래된 기억 속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 다녀온 적 있는 곳이었습니다. 겨우 하루짜리 여행이었지만 그때 바다를 봤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그 마을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전세가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집, 방 하나, 마루 하나, 작은 부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마침 적당한 집이 있었습니다. 잔금일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짐을 쌌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방에서 혼자 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서 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들, 작은 화분 하나, 남편 기일에 올리는 제사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이 작았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짐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계약서, 내 이름 옆에 찍힌 빨간 도장, 그걸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들이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혹은 지금 당장.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방에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처음 살던 단칸방 창문으로도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이 같은 별인지 다른 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별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잘 살았나?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침이 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눈을 떴습니다. 이 방에서 보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벽지 색깔, 창틀의 모양, 천장에 작게 난 얼룩까지. 오래 살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지막 날 아침에는
다 보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조금 바뀐 것 같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가 올려두었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들 내외가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탁자 앞에 서서 잠깐 그걸 봤습니다. 오늘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말들이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듣지 않으려 했던 말들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 서운하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끝에 작은 것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잎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냥 조그만 초록점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오다가 탁자 위 서류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아침 밥상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탁자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간쯤 읽다가 손이 느려졌습니다. 매수인 이름, 계약금, 금액, 잔금 날짜, 그것들을 읽으면서 아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 뭐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내 인생 정리한 거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온 건 그로부터 몇 분 후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읽을수록 눈썹이 올라갔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실수를 한 거라고, 어딘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지만 서류에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이름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요? 이 집에서 우리 어떡하라고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살 집은 너희가 알아봐야지.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저희가 얼마나 바쁜데.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족, 그 말이 이 집에서 어떻게 쓰여왔는지. 가족이니까 밥을 차려야 했고, 가족이니까 청소를 해야 했고, 가족이니까 아이를 봐야 했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러는 거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나 있지만 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이거 되돌릴 수 있지? 아직 잔금 안 치렀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소 안 한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 말을 해야지.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말 안 했어. 아이 생일에 시루떡 만들었다가 케이크 사러 갔을 때도 말 안 했어.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집안일 걱정 먼저 했을 때도 말 안 했어. 내가 언제 말을 했어야 했는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을 했어도 들었을 것 같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잘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결해요? 대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을 팔아버리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먼저 앉은 게 언제야? 또 침묵이 왔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득할 생각도, 이해를 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납득하든 하지 않든 내 결정은 이미 섰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내 방문 앞에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나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보다가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아들이 모르면 가르쳐주는 역할, 그 역할을 지금도 내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그건 내가 생각해. 아들은 오래 앉아있다가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 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척 앉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것들로 아주 간단하게. 그 식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사둔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편지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면 감정이 섞이고 감정이 섞이면 전하고 싶은 것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없던 그 병원에서 혼자 손을 잡아줄 사람 없이 낳았던 그날을,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썼습니다. 잘 살아라. 엄마도 잘 살 거다.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 아들 이름을 썼습니다. 그걸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나가고 나서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시장 나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싸두었습니다. 작은 가방 2개였습니다. 현관에 섰습니다. 집안을 한번 봤습니다. 어두운 거실, 탁자 위에 편지 봉투, 벽에 걸린 아이 사진,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 이 집에서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제 갈 시간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몸이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숨을 한번 깊이 쉬었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층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아스팔트가 새벽 기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미리 불러둔 택시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줬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살던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다니던 골목, 장 보던 마트, 손녀와 걷던 공원 하나하나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앞을 지날 때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울지 않으려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바닷가 마을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출발까지 40분이 있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대합실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방송소리, 사람들 발소리, 어디선가 커피 냄새, 그 평범한 것들이 이상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 공간이 낯설고 좋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들판이 나왔습니다.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들판이었습니다. 색이 아직 갈색이었지만 여기저기 조금씩 초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오래전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젊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잘했다는 것도 잘못했다는 것도 아닌 그냥 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왔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비린 것도 아니고 달콤한 것도 아닌 그냥 바다 냄새, 짭조름하고 서늘한 그것,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깐 거기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각자 방향을 잡고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바람을 맞으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 역할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가정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방 든 노인 하나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집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을 안쪽에 있었고 마루에 서면 멀리 바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바닷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열쇠를 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마루 겸 거실 하나, 작은 부엌. 가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창문이 컸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서서 집안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이 빈 공간을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날 오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번 울렸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이 아들의 말에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편지 봤어. 전화 좀 받아. 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흰 파도가 접혔다가 펴졌습니다. 물이 밀려오고 밀려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나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파는 곳, 채소를 파는 곳, 오래된 슈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자 파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물 위로 빛이 부서졌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신발 속으로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겨울 모래였습니다. 찼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거기 한참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물이 발 가까이 왔다가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열리는 것 같은, 그게 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내 것인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넣고 작은 부엌에서 불을 켰습니다. 반찬은 마을 가게에서 사온 것들로 했습니다. 생선조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내가 만든 밥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반찬으로 먹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일이 오래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릇도 많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손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밤에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응, 어디야? 나 내 집 있어. 걱정 마.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아들은 그 뒤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올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 말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 지금 괜찮아. 잘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짧게 받았습니다. 나 잘 있다. 걱정 마라. 그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많다는 거 알아요. 죄송해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 되돌아가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서는 연락이 올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가끔 손녀가 할머니 찾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녀는 내가 왜 없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커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알게 될 때 손녀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참고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늦게라도 자기 삶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날 저녁 마루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주황인 빛이 수평선 위에 넓게 퍼졌습니다. 물 위에 빛이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선명한 노을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냥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이른둘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진짜 봄이 오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서울에서도 봄은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언제나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들 사이로 잠깐씩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 마을의 봄은 달랐습니다. 겨울이 물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무 끝에 작은 것이 돋아나고 그것이 잎이 되고
잎이 넓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뽑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생겨나는 것을 뽑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매일 왔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 골목에서 봤던 그 고양이였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키우지 않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이를 주자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점순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좋아하던 고양이 이름이었습니다. 점순이는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먹었고 쓰다듬으면 가만히 있었고 내가 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면 옆에 와 앉았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못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렇게 좋은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다니다가 얼굴을 익혔고 얼굴이 익으니 말이 나왔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살림꾼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웃었습니다. 슈퍼주인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여기가 서울보다 좋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렇다고. 아침마다 바다에 나갔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모래를 밟으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30분을 걸었고 어떤 날은 1시간을 걸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픈 날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언제나 무언가 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다음 게 있었고 잠깐 앉으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 감각이 오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걸으면서도 잠깐씩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파도를 봤습니다. 파도는 그냥 왔다가 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흰 머리카락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달라 보였습니다. 무거운 것이 없어진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래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나이 들어서야 처음 보는 내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슈퍼 할아버지가 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이 오래 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는 끝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갔습니다. 작은 회관이었습니다. 할머니들 몇 분, 할아버지 2분, 다들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울에서 왔냐? 혼자 사냐? 밥은 잘 먹냐? 질문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이 오갔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기 자식 이야기를 했고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살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버텨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지 않았을까? 아마 오래됐을 것입니다. 아들 집에서 살면서 점점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지고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이면 됐습니다. 그 단순함이 얼마나 오래 그리웠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긴 통화였습니다. 아들은 자기들이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계속 그냥 살았을 것 같아.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몰랐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고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잘 있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있어. 거기 좋아? 좋다. 다행이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끊고 나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점순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나는 그 작은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여름은 달랐습니다. 도시의 여름처럼 아스팔트가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데 바람이 있어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면 견딜만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여름 바다는 소리가 컸습니다. 나는 그 여름을 처음으로 온전히 보냈습니다. 더우면 낮잠을 잤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걷고 싶으면 걸었습니다. 혼자 앉아 바다를 보다가 2시간이 지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유가 여전히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려고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좋은 이유네. 그 짧은 대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살려고 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려고 왔다는 것이. 가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아들을 봤을 때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연락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어릴 때 소풍 첫날 아침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얼굴.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먹었어. 들어와.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 장조림, 김치.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나도 말없이 앉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 바다 보이네. 응, 좋다. 그렇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점순이가 와서 아들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아들이 손을 내밀었더니 냄새를 맡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같이 못 간 것도, 집안일 먼저 물어본 것도,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나는 파도를 봤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쓴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지금 행복해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 단어를 내 것으로 써본 적이 있었나?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행복했고, 결혼식 날 행복했고, 손녀를 처음 봤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으로서의 행복이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아들이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너도 아직. 아들은 하룻밤을 자고 갔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러 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가끔 와도 돼요? 나는 말했습니다. 와, 오면 밥은 해줄게. 아들이 웃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 멀어졌습니다. 나는 거기 서 있다가 마을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바다색이 달라졌습니다. 여름엔 짙은 파란색이었는데 가을엔 조금 더 깊은 색이 됐습니다.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지기 시작했지만 맑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바다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점순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걷고 싶을 때 걸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다가 멈췄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발 아래로 모래가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하늘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른들에 이 바닷가 마을에 가방 2개만 들고 와서 이렇게 서 있다는 것, 누가 봐도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아들 집을 나온 노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 그렇게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삶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기 서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오래 해온 것이 무엇인지. 참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 달라지겠지 하고, 그 언젠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젠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수술 후 병실 천장을 보던 날이었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던 날이었고, 새벽에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맞는 2번째 봄이었습니다. 첫 번째 봄은 낯설었고, 2번째 봄은 익숙했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았습니다. 마을길을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 오후였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아들 어릴 때 사진, 남편이 있던 시절 사진, 한 장 한 장 봤습니다. 남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아마 내 삶이 지금과 많이 달랐겠죠. 아니, 어쩌면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뭔가를 요구하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빛이었다는 것. 젊어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여기 왔는지 자세하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잘 오셨네요. 오래 사셔야 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래 살려고요. 오래 살겠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전에는 오래 산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오래 살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고 짐이 되고 사라져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봄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바다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점순이가 더 크는 것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도 보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더 오래.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점순이가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오늘도 왔다가 갔습니다. 내일도 올 것이었습니다. 한정래. 그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밥을 먹고 바다를 걷고 잠이 듭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내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언젠가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하고 그 참음이 오래됐다면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이 그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른둘에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나도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당신이 그 한마디를 남기는 순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